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이제 슬관절 담당하고 있는 김만수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토탈리 아소프라스를 시행할 때 어떻게 보면 수술 전후 환자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페이션트 블러드 매니지먼트와 베너스 스롬보 엠볼리즘에 대한 프리벤션, 프로필락시스나 뭐 트리트먼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 아직까지도 뭐 슬관절 치환술뿐만 아니라 뭐 힙 쪽에서도 아직까지 컨센서스가 사실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는 해서요. 조금 정리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전공의 때나 뭐 지금 전공의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정형외과 영역에 있어서 블러드 트랜스퓨전은 사실 상당히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사실 저희가 되게 쉽게 접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피가 좀만 많이 나도 트랜스퓨전을 좀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예전에는 이제 블러드 트랜스퓨전 같은 경우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툴로서 많이 인식이 되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의료 영역에서 조금 무분별하게 사용된 감도 있었고요. 근데 실제로 트랜스퓨전 히스토리를 보면 뭐 저도 잘 몰랐는데 1934년에 처음으로 이제 미국 시카고에서 블러드 뱅크가 설립이 되었다고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트랜스퓨전이 발전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전쟁 상황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발전하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 이후로 이제 트랜스퓨전의 메디신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전공의 때도 뭐 교수님들한테도 많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전공의 선생님들도 어떻게 보면 트랜스퓨전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드릴 부분일 것 같은데요. 뭐 1030 룰이라 그래서 실제로 헤모글로빈은 10, 헤마토크리트는 30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트랜스퓨전을 시행해 왔던 것이 상당히 오래된 어떻게 보면 정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그 기준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1942년에 제시됐던 어떤 오리지널 페이퍼 하나를 기준으로 이러한 기준이 지금까지도 사실 많이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에 대한 정확한 에비던스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채도 이런 부분이 사용됐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트랜스퓨전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트랜스퓨전을 했더니 환자의 아웃컴 자체가 진짜로 향상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연구를 시행해 봤더니 트랜스퓨전을 사용하게 되면 뭐 이뮤노 서프레션도 생기고 실제로 인제 인펙션의 리스크도 증가하게 되고 뭐 레날 페일리어뿐만 아니라 멀티시스템 organ failure 도 생기게 되고 뭐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에는 데스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트랜스퓨전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보고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고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많은 의견들이 전 세계적으로 제시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대단한 그림은 아니고요. 트랜스퓨전을 하기 전에는 실제로 보면 이렇게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이 상당히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제 저희가 인제 트랜스퓨전을 하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 헤모글로빈 수치를 높이기 위한 과정인데 트랜스퓨전을 하게 되면 앞서서 보셨던 그림과는 다르게 서큘레이션이 상당히 잘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인제 뭐 CBC상에서 헤모글로빈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 아무 문제 없이 환자가 잘 회복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깊숙이 살펴보면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이 잘 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연구에서도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플리케이션의 리스크를 상당히 올리게 되었고 각종 인펙션 그러니까 뭐 로우나 어퍼 리스피레이터리 트랙 뭐 렁 그리고 운드 쪽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서 과연 이렇게 저희가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알로제닉 브런트 트랜스퓨전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인해서 인제 세계 보건기구에서 페이션트 블러드 매니지먼트라는 어떻게 보면 개념을 새롭게 제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약자가 인제 PBM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실제로 이 페이션트 블러드 매니지먼트의 데피니션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트랜스퓨전 알로제닉 트랜스퓨전을 시행하지 않은 채 환자가 가지고 있는 블러드만으로 어떻게 보면 매니지를 적절하게 잘 해 보자. 이런 개념으로 인제 페이션트 블러드 매니지먼트라는 이런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인제 페이션트 블러드 매니지먼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사실 올해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뭐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에 있어서는 이런 환자 혈액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고 실제로 한 2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지가 불과 10년이 안 된 것 같고요. 최근에 들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환자 혈액 관리, 페이션트 블러드 매니지먼트의 아웃컴은 여러 가지 연구들에서 보고가 되었는데요. 상당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랜스퓨전 레이트도 실제로 낮추고, 뭐 모탈리티도 낮추고, 랭스 오브 하스피탈 스테이도 낮추고, 리오퍼레이션 레이트, 어드미션, 그리고 뭐 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페이션트 블러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조금 잘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자가 이제 블러드 로스가 있고 블리딩이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아네미아가 생길 수 있게 되고요. 아네미아로 인한 뭐 아이론 데피션시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리플렉스적으로 이제 트랜스퓨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트랜스퓨전이 이루어지면 모든 상황이 다 종료가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트랜스퓨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리브리딩의 리스크가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션트 블러드 매니지먼트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필러가 첫 번째는 아네미아와 아이론 데피션시한 상황에 있어서 적절한 레드셀 매스를 갖추게 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필러로서 블러드 로스와 블리딩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환자의 블러드 로스와 블리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세 번째로 트랜스퓨전 측면에 있어서는 환자의 적절한 피지올로지컬한 리저브를 갖추게 됨으로써 트랜스퓨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필러가 페이션트 블러드 매니지먼트의 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필러가 적허그량을 최적화하고 이제 두 번째는 혈액 손실하고 출혈의 최소화, 세 번째로 빈혈 예방을 위한 환자의 생리적 보존 기능을 최적화함으로써 트랜스퓨전을 낮추자. 이것이 페이션트 블러드 매니지먼트의 3 필러가 될 거고요. 이런 세 가지 필러를 구성하는 게 수술 전, 수술 중, 수술 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페이션트 블러드 매니지먼트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수술 전과 수술 중, 수술 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토탈리 아스프라스를 시행할 때 트랜스퓨전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뭐 한두 개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수술 전 상황을 보면 실제로 저희가 수술 전 환자에 있어서 빈혈이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토탈리 아스프라스티 환자 같은 경우는 워낙 고령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해 보면 거의 빈혈을 가지고 있는 빈도가 50% 이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전 연구 결과들에 있어서도 수술 전 환자들을 다 조사를 해 봤더니 실제로 40% 정도의 환자에서 수술 전에 빈혈이 있다고 이제 밝혀졌었습니다. 뭐 분야로 보면 뭐 제너럴 서저리나 논 카디악 서저리, 그리고 베스큘러 서저리, 뭐 카디악 서저리, 그리고 산부인과적인 수술에 있어서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수술 전에 이미 빈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술 전에 가지고 있는 빈혈을 수술 전에 적절히 조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수술 후에 시행할 수 있는 트랜스퓨전을 상당히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방법에서 수술 전에 이런 아네미아를 교정하자. 이런 방법이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환자가 수술 전에 가지고 있는 아네미아나 아이론 데피션시한 상황이 그 자체만으로도 환자의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들이 이제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수술 전의 빈혈은 수술 후 100일 이내에 사망률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고 의미 있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들이 여러 군데의 연구에서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필라에서 적혈구량을 최적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수술 전에 충분히 시행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네미아를 디텍션하고 실제로 아네미아를 만들 수 있는 언더라인 디지즈를 잘 살펴보고 실제로 수술 전에 이러한 아네미아를 교정을 함으로써 환자가 수술 후에도 블러드 로스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트랜스퓨전을 충분히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을 조성해 주자. 이런 것이 어 어떻게 보면 수술 전에 아네미아를 교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고요. 수술 전에 아네미아를 교정하는 방법에 가장 쉽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이론 트리트먼트입니다. 근데 아이론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주게 되는데요. 섭취하는 오랄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제 인트라베너스 IV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오랄 인테이크 방법 같은 경우는 아이론을 섭취하고 나서 헤모글로빈의 상승이 거의 한 3 개월 정도는 지나야지 상승이 된다고 이제 잘 알려져 있고 실제로 아이론 오랄 아이론을 섭취했을 때 헤모글로빈이 높아지는 것이 인제 뚜렷하게 잘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효과적으로
헤모글로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IV로 투여를 하는 방법이고,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아네미아를 교정하는 방법은 이제 IV 아이론을 통해서 교정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IV 아이론의 히스토리를 보면 이제 다양한 약제들이 쭉 개발이 되었고요. 저희가 지금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페린젝트, 어, 페리칼복시 말토즈라는 이런 페린젝트는 이제 이미 2007년에 개발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스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이제 내셔널 인스티튜트 포 헬스 앤 케어 엑설런스라고 그래서 이런 나이스 가이드라인에서는 환자가 아이론 데피션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술 전이나 수술 후에 아이론 서프리멘테이션을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 나이스 가이드라인에서도 프리오피 아네미아가 포스트오퍼레이티브 모비디티나 모탈리티를 상승시킬 수 있고, 실제로 트랜스퓨전의 니즈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론 데피션시 아네미아를 아이론 서프리먼트를 통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시행할 경우에는 수술 후에 블렌드 트랜스퓨전을 의미 있게 낮출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블렌드 트랜스퓨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합병증이나 위험 요소들을 적절하게 제거를 할 수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인터내셔널 컨센서스 스태치먼트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이론 데피션시 아네미아나 아이론 데피션시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여기 제일 첫 줄에서 보시는 것처럼 페리 오퍼레이터반 상황에서 아이론 데피션시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치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오럴 인테이크를 시도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이것이 반응이 없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IV 아이론 트리트먼트를 시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환자가 아이론 데피션시한 상황이 이제 진단이 되는데, 이것이 수술 6주 이내에 어떻게 보면 수술 시기까지 긴 시간이 남아 있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IV 아이론 트리트먼트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IV 아이론을 수술 하루 전에만 주거나 아니면 뭐 수술 당일날 주는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진단이 되는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터내셔널 컨센서스 스테이트먼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토탈리 아스프라스 분야에서도 IV 아이론 서프리먼트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증거 자료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롱한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일부 메타 연구에서는 뭐 경구 제제나 아이론 트리트먼트를 하지 않는 그룹에 비해서 인펙션 레이트가 조금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보고들도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인펙션의 리스크를 높이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고 IV 아이론 서프리먼테이션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필러가 이제 혈액 손실 및 출혈의 최소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가장 이 부분에서 잘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수술 중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수술 중에 혈액 손실이나 출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앞서서 수술 전에 빈혈 자체도 사망률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수술 중에 출혈 자체도 사망률의 독립적인 위험 요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술 중에 출혈 같은 경우는 사망률 외에도 뭐 수혈이나 중환자실 입원, 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뭐 신장 손상이나 폐혈증 같은 다양한 위험한 상황들에 있어서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출혈을 적극적으로 이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슬관절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인트라 오퍼레이티브 스트리티지는 트랜자믹 엑시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트랜자믹 엑시드는 결국은 이제 지혈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토탈리 아스프라스에서도 이제 이미 너무나 많은 증거 자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의 컨센서스가 확립된 방법이고, 사실 토탈리 아스프라스 서전뿐만 아니라 토탈립 서전들은 이 트랜자믹 엑시드를 거의 다 사용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토탈리 아스프라스에서 트랜자민 엑시드 같은 경우는 블러드 로스를 이펙티브하게 감소시켜주고, 트랜스퓨전 레이트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감소시켜준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당연히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러한 지혈제를 사용하게 되면 스럼버 엠볼릭한 이벤트가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이런 트랜자민 엑시드를 사용하는 것이 스럼버 엠볼릭 이벤트를 증가시키지는 않는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도 보면 IV
트랜자믹 엑시드 같은 경우는 실혈량을 500ml 가량 줄이면서 스롬보 엠볼릭한 이벤트의 리스크도 높이지 않는다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수술을 시행하게 되신다면 이 트랜자믹 엑시드는 꼭 수술 중에는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트랜자믹 엑시드를 사용하는 방법에도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IV로 투여를 할 수도 있고 뭐 토피칼로도 뿌릴 수가 있고 요새는 이제 오럴 인테이크하는 방법도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있어서는 사실 아직까지도 명확한 컨센서스가 확립이 되지는 않았고 사실 용량 자체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도 명확한 컨센서스가 확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인제 설명을 드렸지만 토피컬하게 주는 방법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잘 알려져 있고요. 메타 분석에서는 IV 트랜자믹 엑시드와 토피컬한 방법 그리고 IV와 토피컬을 컴비네이션한 방법을 비교했을 때 컴비네이션한 방법이 인제 블러드 로스와 트랜스퓨전 레이트 및 헤모글로빈 수치 감소에 있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타나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서 사실 요새 대부분의 많은 서전들이 이 IV와 토피컬을 컴비네이션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IV 트랜자믹 엑시드와 인트로 아티큘러 토피컬 트랜자믹 엑시드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필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생리적 보존 기능을 최적화하는 방법이 될 건데요. 이 부분은 뭐 수술 중에 마취 방법들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수요를 하는 기준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랑 가장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혈을 했던 부분들을 다 살펴봤더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적절하게 시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최대 60% 까지 보고가 되고 있고 실제로 토탈리 아스프라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이런 수혈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전에 관리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따져봤을 때 거의 50% 정도의 환자가 어떻게 보면 토탈리 아스프라스에 있어서 적절하게 수혈이 시행이 되지 않았던 경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스트레치 측면에 있어서 트랜스퓨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인제 리스트릭티브한 트랜스퓨전 스레졸드라고 인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텐서리 룰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10에 헤마토크rit 30 이라는 룰을 리버럴한 트랜스퓨전 스레졸드라고 하면 최근에는 쪼끔 더 이거보다는 리스트릭트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리스트릭트한 트랜스퓨전 스레졸드를 헤모글로빈 7 에서 8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수혈률을 살펴봤을 때 최대 40% 정도까지도 트랜스퓨전 레이트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알려졌고요. 이러한 기준을 삼아도 실제로 모탈리티나 MI나 스트로크나 인펙션 같은 심각한 컴플리케이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뭐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나 헤모다이나믹하게 언스테이블한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이러한 기준보다는 조금 더 유도리 있는 기준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제 미국 블러드 뱅크 어소시에이션에서도 헤모글로빈 8 정도를 기준으로 좀 리스트릭티브하게 트랜스퓨전 스레졸을 갖는 것이 어떻겠냐 이제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메타 연구에 있어서도 논카디악 서저리를 하면서 리스트릭티브한 스리거를 적용했을 때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의 리스크가 쪼끔 증가한다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제 카디오바스큘러한 디지즈가 있는 환자에서는 쪼끔 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버럴한 트리거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리스티브 트리트먼트 트랜스퓨전 스레졸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연구인데요. 인제 애니제임에 실렸던 연구이고 2016 명의 인제 환자를 대상으로 리스트릭티브한 스레졸드와 리버럴한 스레졸드를 대입을 시켰었는데 리버럴한 트랜스퓨전 스트레치가 실제로 데스나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리스트릭트한 또 트랜스퓨전 트리거를 적용하는 것이 실제로 리버럴한 측면에 있어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하이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가 있는 환자에서만 쪼끔 더 조심해서 리버럴한 트랜스퓨전 그런 트리거를 적용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인제 설명하고 있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러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수혈은 되도록이면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환자 혈액 관리의 3 요소인 적혈구량 최적화와 혈액 손실 및 출혈 최소화
생리적 보존 기능의 최적화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혈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 전에 빈혈의 교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교정을 시행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IV 아이론 트리트먼트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자믹 엑스들을 이제 수술 중에 사용하는 것이 이미 컨센서스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투여 방법과 용량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적절하게 살펴보시고 본인에 맞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수혈 예방을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는 리스트립티브한 트랜스퓨전 크라이테리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7, 8 정도를 기준으로 수혈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뭐 수술 중에 지혈제를 사용하고 토니켓을 사용하고 수술 후 자세 등 여러 가지 수혈 예방과 관련된 방법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좀 컨트롤버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게 결국은 블러드를 세이브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이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패션트 블러드 매니지먼트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토탈리 아서프라스에서 있은 이제 베너스 스럼브 엠볼리즘인데요. 베너스 스럼브 엠볼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DVT와 풀모너리 엠볼리즘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 있고, 실제로 환자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베너스 스럼브 엠보리즘의 리스크 팩터들은 이제 다양하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더레이트 리스크의 메이저한 오스페딕 서저리인 토탈리 아스프라스나 토탈리 아스프라스티가 포함이 되고 있고요. 하이 리스크에 있어서는 뭐 어드밴스 에이지나 수술 프리비어스하게 베너스 스럼브 엠볼리즘이 있는 상황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 토탈리 아스프라스 환자 같은 경우는 고령이 많기 때문에 토탈리 아스프라스 환자들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하이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이 리스크 환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VT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시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페이션트 블러드 매니지먼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이제 나이스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런 베너스 스럼브 엠보리즘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리스크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60세 이상의 고령, 뭐 오베스티, 메디컬 커머비디티가 있는 경우, VT 히스토리가 있는 경우, 또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그리고 이모빌리티가 오래된 경우, 뭐 스모킹을 하고 있는 경우가 이런 VT의 리스크를 올릴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VT 프로필락시스를 시행하지 않은 환자에서 스럼볼라 엠볼리즘이 얼마나 생길까 살펴본 연구가 있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많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이 리스크 환자에 있어서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프 같은 경우는 40에서 80%까지도 생긴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프록시말한 파트에 있어서도 10에서 20% 정도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많은 환자에서 이런 DVT 관련 프로블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저 오스페딕 설저리에 있어서 토탈리 아스프라스티 같은 경우에서도 실제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비율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40에서 80%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고, 물론 페이탈한 경우에는 뭐 2% 미만으로 적기는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뭐 흉부외과 학회에서도 이러한 풀모너리 엠볼즘이나 DVT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예방을 조금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레이스 측면에 있어서 이런 VTE가 얼마나 발생할 수 있을지를 한번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뭐 서양이나 다양한 인종과 비교했을 때 아시아인에 있어서는 이러한 VT가 좀 발생하는 비율이 조금 낮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아시아인에서 보면 토탈리 아스프라스 같은 경우는 심토마틱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 2% 미만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비율은 서양인에 비해서 훨씬 더 의미 있게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프로필락시스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심토마틱한 풀모너리 엠볼리즘이나 DVT의 발생 비율이 아시아인에서도 좀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아시아인의 경우,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서양인에 비해서는 이런 VT 프로필락시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서양 스타일들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전에 보고됐던 연구들에 비해서 이런 VT의 발생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의 오스페딕 메이저 오스페딕 서저리에 있어서 이런 VT의 플로필리시스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이니까 미국의 이제 AOS 가이드라인을 가장 이제 열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실 AOS 가이드라인은 이제 2011년에 최종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VT 플라필렉시스에 있어서 AOS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흉부외과 학회의 의견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최근에는 거의 이제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만 큰 학회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의견이 달랐다는 측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떻게 하나의 가이드라인, 하나의 툴을 조금 잡는 데는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 흉부외과 학회에서는 김만수 교수님 조금만 빨리 좀 진행해 예,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시간이 예, 좀 많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DBT를 엔드포인트로 했을 때 스롬보 프라필시스를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흉부외과 학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다이렉트 오럴 안티코아구런트와 로우 모레큘러 헤파린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그렇게 권고를 하지 않다가 최근에는 효과가 있는 약제라고 해서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약제들이 좋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 미국 흉부외과 학회에서는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AOS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장 스트롱하게 권고를 하는 것이 포스트 오퍼레이티브하게 드프럭스 울트라 소노그래피를 루틴하게 사용하는 것은 권고를 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흉부학과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조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 AOS 가이드라인에서 팔마콜시아 에이전트와 이제 메카니컬한 컴프레시브 디바이스의 사용에서는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데 미국 흉부외과는 다르게 팔마콜시아 측면에 있어서는 어떠한 약제를 딱 찍어서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표로 나타냈던 거고요. 그래서 미국 가이드라인은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면 이제 프로필라시스에서는 좀 하이리스크 환자에서 좀 적극적으로 시행할 걸 권고하고 있고 VT가 프리비어스하게 있는 경우에는 드럭과 이제 IPC를 같이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아스피린을 사용하고 안 하고에 있어서 효과가 있고 없고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결과적으로 약물 치료는 다양한 약제들이 모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머리를 해드리면 예방적 약물요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것이 좋고 다양한 약제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모든 약제들이 효과가 잘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사용할지는 그 서전의 판단에 맡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리적인 시행 방법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조기거동, 얼리 모빌라이제이션은 꼭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틴한 소노는 하지 않을 것을 오히려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풀모너리 엠볼리즘하고 이제 DVT를 나타냈던 그림이 되겠고요. 예방병 및 치료를 위해 적절한 것은 이제 AOS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던 건데 첫 번째 루틴한 소노는 시행하는 것은 권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답이 되지 않고 블리딩 디소더에는 이발루에이션이나 안티프레이티지 중지, 뭐 파르마콜로지가 프리벤션, 메카니컬 컴프레션, 뭐 얼리 모빌라이제이션은 모두 이제 AOS 가이드라인에서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션트 블러드 매니지먼트하고 또 뒤쪽에 그 중요한 비너스 스롬보 엠볼리즘 프리벤션에 대해서 우리 김만수 교수님께서 아주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공 선생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 걸로 생각되고요. 뭐 김석준 교수님 이학, 고인준, 이재영, 이동환, 박일구, 김용덕 선생님, 이 슬관절 하시는 교수님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기 전공의 스님들 질문이 지금 한 4개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요거 먼저 좀 해결을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김만수 교수님 혹시 그 채팅창 확인하실 수 있으신가요? 먼저 보면 그 2개가 조금 비슷한 게 있어서 4년차 서정영 스님이 아트로플라스티 이후에 트랜스퓨전을 했을 때 이게 인펙션 레이트를 혹시 높일 수 있냐라는 것을 질문을 해주셨고요. 서울성모병원 2년차 고재룡 선생님은 아까 그 얘기하실 때 지혈작용이 있는 TXA를 사용을 했는데
혹시 이거 사용하면서 서큘레이션이 줄어들면서 혹시 인펙션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은 이게 카디오바스큘라에서 스트로크나 MI를 유발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좀 답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서정용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신 이제 아스프라스트 이외 트랜스퓨전이 페리프러스간 조인트 인펙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인데요. 트랜스퓨전 같은 경우는 이제 알라주덱 트랜스퓨전이기 때문에 페리프러스 조인트 인펙션을 높일 수 있다는 증거는 이미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서정용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스프라스트 이외 트랜스퓨전을 시행하는 것이 조인트 인펙션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재룡 선생님이 이제 질문해 주신 게 트랜자미 엑스를 사용하는데 뭐 서큘레이션이 줄어듦에 따라 인펙션이 올릴 수 있지 않냐 하는 측면하고 이게 아무래도 지혈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작용이 실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사실 TXA가 인펙션을 높인다는 보고는 없고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인펙션이 증가됐다고 그런 경우는 사실은 연관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트랜자미 엑스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혈제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스트로크나 MI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지혈제에 비해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높이지 않는다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안심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마취과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는 사실 마취과 교수님들께서는 트랜자미 엑스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좀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 정형외과 측면에서는 크게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이 된 걸로 생각됩니다. 김민준 선생님, 3년차 김민준 선생님, 그, 보스로 토탈리를 할 때 투 스테이지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되겠고, 세컨드 TKRA 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로 헤모글로빈 레벨을 조정을 하고 하시는지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김문정 선생님 좋은 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제일 좋은 거는 아네미아를 기본적으로 교정을 하고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아네미아를 교정을 하고 수술을 시행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병원의 여건상 그렇게 교정을 시행하고 수술을 시행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수술을 시행하는 환자들이 처음 시작할 때 헤모글로빈의 수치는 대부분 아네미아 약한 아네미아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10에서 12 사이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지를 시행하게 되면 두 번째 수술을 시행할 때 대부분 최소 이제 헤모글로빈 수치가 이제 2에서 3 정도가 감소한 경우가 있고요. 그거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스테이지드 오퍼레이션을 시행할 때 일주일 뒤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뭐 8이나 9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수혈을 시행하진 않고요. 이런 스테이지를 시행하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처음 수술을 하고 나서 바로 IV 아이론 트리트먼트를 시행해서 두 번째 수술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종우 선생님 질문까지 마저 혹시 답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 뭐 이종호 선생님께서 이제 좋은 질문 주셨는데 이제 에라스 프로토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뭐 토탈리 아스프라스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많은 이제 OS 분야에서 이제 에라스 프로토콜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에라스 프로토콜을 지금 마치카 선생님과 상의해서 이제 프로토콜을 짜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실제로 에라스 프로토콜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렸던 블러드 매니지먼트나 VT 프로필락시스가 다 이제 에라스 프로토콜에 포함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포스트 오퍼레이트 컴플리케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뭐 제가 하는 방법들은 사실 뭐 모든 유명하신 교수님들이 하는 방법과 거의 비슷한데요. 에라스 프로토콜의 가장 핵심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시행했던 미드나이트 앰퓨를 시행하지 않고 수술 근처까지도 어떻게 보면 계속 뭐 유동식이라도 계속 식사를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고 토탈리 아스프라스 같은 경우 에라스 프로토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수술 중 수술 후에서 얼리 모빌라이저를 통해서 환자를 조금 조기 고동을 시켜서 빨리 재활을 시행하는 것이 이런 에라스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쭉 참여해 주신 우리 김석준 교수님, 고인준 교수님, 이도환 교수님 계시는데 혹시 오늘 저 김만수 교수님 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코멘트라든지 뭐 해주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일주 교수님이 몇 시까지 하는 거죠? 한 5분 지났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럼 다들 일하셔야 되잖아요.
뭐 할 말은 많은데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하죠. 너무 지금 시간이 지체돼 갖고 네네. 다 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석준 교수님, 네, 뭐 뭐 저도 마지막 콤,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짧게 얘기하면은 지금 강의한 내용이 앞으로 그 병원 평가에 있어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인지를 좀 잘 하고 계셨다가 추후 한 2, 3년 뒤에 병원 평가의 어떤 지표로 나오거든요. 그때 좀 대비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오늘 정말 그 중요한 내용을